자,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방금 12강까지 했으니까 이제 13강 할 차례죠. 13강 시작해볼게요. 자, 끝장내기 43, 그러니까 114쪽. 재량 일탈남용 인정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끝장내기 43은 인정례이고 44는 뭐겠어요? 44는 이제 부정례인데, 얘네들은 그냥 구체적인 사건을 이렇게 던져주고 재량 일탈남용이 있다고 본 케이스냐 없다고 본 케이스냐 이렇게 암기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이죠. 했던 내용들인데, 자, 일탈남용 인정된 예가 많겠어요? 부정된 예가 많겠어요? 당연히 부정된 예가 많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인정된 예가 더 많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행정부 공무원들은 재량행위를 진짜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극단적인 경우 몇 가지 경우만 재량의 일탈남용 인정례가 인정되는 것이어가지고, 재량 일탈남용 인정례가 훨씬 더 많아요. 인정례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이 보기에 행정부가 니네 좀 이건 좀 너무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의미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기억해갔다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딱딱 암기해가지고 문제 풀고 그리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재량 일탈남용 인정 혹은 부정 인정은 재량 일탈남용 인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보통 뭘 위반했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돼요. 행정법상 일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은 본래는 이제 조리상의 감정들, 그죠?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위법성이 인정이 되는 거. 그래서 일탈하면 인정이 되는 거고, 이거 안 이상한데? 행정부가 잘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은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일탈남용 부정례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의 상식과 대법관들의 상식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당연히 일탈남용 인정이지, 이건 당연히 부정이지 이렇게 판단되는 건 그냥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인정이지 하고 딱 봤는데 부정이네 이런 경우 있죠. 혹은 이건 당연히 부정이지 딱 봤는데 이거 인정이네 이런 경우들, 그런 거는 체크해 주셨다가,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셨다가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강의할 건 없고, 제가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지문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 잠깐 볼게요. 보시면 이게 변호사 지문이죠. 변호사 지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안 돼가지고 강의를 안 했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조금 강론의 범위이기도 해요. 그런데 강론의 범위이기도 한데 그래도 해볼게요. 강론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 당의 공무원의 동의 없는 잠깐만요. 당의 공무원의 동의 없는, 지금 115쪽이죠? 115쪽 5쪽 5번이요. 115쪽이 5번. 115쪽 5번은 당의 공무원의 동의 없는 지방공무원법 29조의 8, 이게 숫자는 몰라도 돼요. 아무튼 지방공무원법에 전출명령 할 때, 그러니까 전출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경기도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뭐 경기도 뭐 하남시 공무원이 있어요. 근데 하남시 공무원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너 여주시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가 다르죠. 임용권자가 다르죠. 그런데 임용권자 다른 곳으로 가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전출 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러니까 전출 명령을 할 때에는 당의 공무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자, 그 전출 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징계 처분은 그 전출 명령이 공정력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하여 위협하다고 한 사례, 이렇게 기출 질문이 이렇게 나온 건데,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어떠한 공무원에 대해서 전출 명령을 했는데 동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얘를 저 지자체로 그냥 보내버린 건데, 얘가 동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 공무원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받은 지자체에서 야, 너 전출 명령 있었는데 왜 출근 안 해? 출근 안 했으니까 공무원법상의 너는 출근 의무 위반이니까 너 징계, 이렇게 했던 사건이죠. 그랬을 때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그러니까 전출 명령에 동의가 없었는데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출 명령은 위법한 거야. 그 위법한 전출 명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그 전출 명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그걸 토대로 부담하게 된 출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 그 이상해. 그래서 그때는 일탈이 있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보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옮기시면 그 부정례는 이제 혼자 보셔도 되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116쪽에 끝정리기 45 볼까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계속 볼게요. 자,
자, 과거 독일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치열한 견해 대립이 있었어요. 이게 뭐죠? 후술이라고 써놓겠지만 뭐죠 이게? 그 요건 재량설과 효과 재량설이죠?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그러니까 독일에서 학자들은 어떻게 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당해 행위에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문헌 이게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뭔 소리예요? 법조문 보겠다 이거죠. 잠깐만요. 네, 죄송해요. 계속 할게요. 법규 체제 형식과 문헌, 그러니까 법조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당행위가 속한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법조문을 보고, 그 다음에 주된 목적과 특성, 개별적 성질과 유형.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개별적 성질과 유형이 특히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허가면 기본적으로 기속행위, 막, 그 다음에 특허면 재량행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문헌 보고, 그게 불분명하다. 그럼 그렇게 판단하겠다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우리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이유로 어떤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대법원이 어떤 행정작용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재량행위네 왜냐하면 수익적 행정행위야 요렇게 논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반영한 거예요? 그건 효과재량설 중 성질설의 입장을 반영한 거죠. 그죠? 효과재량설 중 성질설이요 이게 뭔지까지 지금 강의할 수 없어요. 김광기 때 했던 거죠. 할까? 성질설 간략하게 얘기하면 결론만 얘기하면 뭐예요? 성질설 수익적 행정작용인 경우에는 재량행위, 침익적 작용인 경우에는 기속행위라고 보는 견해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 견해를 반영한 거죠. 그 다음 대법원은 강학상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특허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이 아까 보여줬던 그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다 아는 얘기죠. 또 이것도 의제된 인허가가 재량행위라면 본래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인허가가 의제된 한도 내에서 주된 인허가 발급에도 재량이 인정된다. 그래서 주된 인허가도 그때는 재량행위로 취급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시험은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개별 행정작용을 던져주고 이 행정작용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이제 3번 지문 가보시면 숙박용 건물의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다. 이거 아냐? OX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숙박용 건물의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다.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는 허가의 일종이니까 기속행위죠. 맞죠? 그건 맞는데 근데 그 짓는 건물이 숙박용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법 11조 사항에 그때는 재량행위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재량행위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재량행위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얘 숙박용 건물이라는 게 뭐냐면 그 러브호텔 조항이라고 얘기하죠. 러브호텔 러브 그죠? 예, 그 하여튼 뭐 설명 필요 없죠. 예, 그 조항들 이게 러브 호텔 너무 많이 지어지니까 기속행위로 규정하니까 그냥 요것만 구비해서 바로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무조건 발급해줘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그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숙박용 건물이다. 그때는 우리가 재량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정 보겠다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자 3-1번 신비 이렇게 되는데 이 비교 지문이라는 거죠. 뭐가 비교 지문이냐면 그냥 건축허가 여기는 이제 건축허가긴 건축허가인데 숙박용 건물인 경우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이외의 일반적인 원칙론적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들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허가 발급해줘야겠죠.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 되고 중대한 공식상 필요가 없는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사 이외에 뭐 이러이러한 사정을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면 그죠? 그때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런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 그러면 관계 법령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걸 들어서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속행위다. 일반적인 허가는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118쪽 가보실까요? 118쪽? 118쪽에 보시면 4번 볼까요? 4번 118쪽이랑 117쪽에 걸쳐 있죠. 요 4번이요. 국토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영화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속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허가해주는 작용은 재량행위라고 본대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가 뭔데? 그걸 이제 해설에 써놨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건축, 공청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또는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할 때는 재량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주세요. 뭐와 이제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건축허가권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뭐 건축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예요. 다시 건축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참고로 이 숙박용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도 건축법에 있는 규정이죠. 그런데 뭐의 경우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땐 이건 재량행위라고 하죠. 근데 이 개발행위 허가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발행위라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효지 형식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얘네들의 경우에는 재량행위래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겠죠. 맞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건축 허가라고 안 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는 기속 행위냐 재량 행위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텐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표현이 떴다. 그러면 건축 허가도 그때는 재량 행위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그랬을 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 법조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그냥 건축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로 본다? 뭐로 본다? 네, 기속행위로 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이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이 개발행위, 그러니까 어떤 땅이나 부동산을 이렇게 개발하는 각종 행위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제 공작물 설치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뭐 다리를 놓거나 또 막 크레인을 설치하거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다음 토지 형실 변경. 토지 형실 변경 뭐죠? 토지의 외관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거. 그다음 토속의 채취. 이게 뭐냐면 산 파가지고 이렇게 흙 퍼내고 돌 퍼내고 이러는 거 있죠. 막 화강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모래 퍼내고 그다음 토지 분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발행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4-1번. 자, 토지 형실 변경 허가. 이 개발행위의 일종이죠. 토지 형실 변경 허가도 얘도 재량행위라고 봐요. 이제 왜 재량행위라고 보냐면 이 자연 환경 파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환경 파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딱 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개발하는 것을 허락하면 아주 자연이 아작 나겠다 싶을 때에는 재량행위라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걸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자, 4-3번 가볼게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기속행위를 하더라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형실 변경이나 농지 전용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이제 농지 전용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농지 전용이라는 건 뭐냐면 농지긴 농지인데 그걸 농사 짓는 목적 말고 다른 용도로 전용 이렇게 용도를 바꾼다 이런 소리죠. 쓰는 거 그걸 허락하는 걸 말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환경 파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도 재량행위로 보는데 자 아무튼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농지 전용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와 위와 같은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 전용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뭔 소리냐면 건축허가인데 이 수반한다는 게 인허가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반한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면 토지형실 변경 허가가 의제가 되고 그다음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된다. 그럴 때는 그 건축허가가 그 자체로는 원래 기속행위를 하더라도 의제되는 인허가가 있는데 걔네들이 재량행위래요. 그럼 얘도 주된 인허가도 기속행위였다 하더라도 얘도 재량행위가 돼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개성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땐 강학상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무슨 얘기? 일반론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강학상 허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잖아요. 맞죠? 근데 기속행위도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을 땐 발급 거부할 수 있죠. 그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는데도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 그런 류의 행정행위 같은 건 없어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써놨는데 강의 안 하고 넘어간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주요 개념 정리에 학자들의 기속행위, 기속재량행위, 재량행위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 우리 대법원의 기속행위, 기속재량행위, 기속행위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대법원이 옳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6-1번 가볼까요? 6-1번 얘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뭐 출제 포인트가 어쩌라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환경 보전을 이유로 산림훼손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환경 보전을 이유로 산림훼손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환경 보전을 이유로 산림훼손 허가 그러니까 산림훼손 허가가 뭐겠어요? 딱 봐도 뭐겠어요? 산림을 파괴하는 걸 허락하는 거죠. 왜 이제 개발 목적으로. 그래서 산림훼손 허가도 원래는 개발행위 허가의 일종인데 조금 복잡해요. 이게 강론의 범위인데 조금 복잡해요. 강론에서도 강의 안 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얘도 개발행위 일종이에요. 그런데 산을 갈아엎는 거 그거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니까 얘도 공익을 이유로 단순한 공익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겠죠. 맞죠? 거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자
공익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데 무조건 사소한 공익만을 이유로도 무조건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행정청이 너무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공익을 이유로 행사를 거부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그때에도 공익이 그 문제가 된 허가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보다 더 무거운 경우에만 그 발급을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게 해야지 안 그러면 비례 원칙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더라도 환경보전을 이유로 산림훼손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해설을 보시면 산림훼손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죠. 그런데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비례 원칙을 적용할 이익 형량을 해볼 수가 없으며 환경보전이라는 이익과 국토의 개발이라는 이익 중에 전제를 더 무거운 것을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걸 두고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있다. 그 다음에 9번 가볼까요? 9번. 자, 판례는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 진영에서 임용 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 재량 해석한다고 보고 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공무원 임용에서 면접 보잖아요, 그죠? 공무원 임용될 때 면접 보잖아요. 면접 보시 2차로 면접 보시는데 그때 면접에서 얘가 우수인지 보통인지 미흡인지 이거 누가 판단해요? 면접위원이 판단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수하다. 보통이다, 미흡이다 이런 것들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수하면 우수 판정을 주고 미흡하면 미흡 판정을 주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게 바로 판단 여지야. 예를 들어서 우수하면 우수 판정을 주고 미흡하면 미흡 판정을 주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수하다면 우수 판정을 준다. 그러면 우수하다면이라는 부분은 그 부분이 요건 부분이죠. 맞죠? 요건 부분. 근데 요건 부분이 그렇게 불확정 개념으로 쓰이는 거 판단 여지로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우린 그런 거 몰라. 그냥 재량이나 판단이나 똑같은 거지 해갖고 그냥 자유 재량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가끔 출제가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판단 여지와 자유재량이 아니라 재량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요게 법부터에서 나오곤 해요. 그럼 자유재량이 뭐예요? 그냥 재량과 동일하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넘기면 뭐 10번, 11번은 그냥 혼자 보시고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에요. 포인트는 이제 우리 대법원은 자유재량하고 재량이랑 판단 여지를 분간하지 않아요. 그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15번 가볼까요? 이거 조금 강의할 필요가 있는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인데 자시 음주운전 하다가 걸렸어요. 그때 그 면허를 취소할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을 때 그것을 취소할지 여부는 재량행위로 현재 규정이 돼 있다고. 왜냐면 법조문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재량행위니까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고려될 여러 사정이 있겠죠. 그것과 관련된 판단 지침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판례는 좀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렇게 일반론적인 재량행위와 관련된 맥락이라기보다는 그냥 단타형으로 음주운전 취소와 관련된 독자적인 판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 어떻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냐면 이게 약간 음주운전도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런 취지에서 판시한 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성의 필요는 더욱 중시돼야 하니까 자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일반적 수익적 행정의 취소와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있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라는 공익이 더욱 강조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급적 운전면허를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적법하다고 봐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법원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이익에 대한 지침을 준 판례인데 일반적인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보다 공익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라고 봤어요. 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수익적 처분을 직권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 그때는 이익 형량을 하죠. 그죠? 이익 형량을 하죠. 그래서 이익 형량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에는 공익을 조금 더 우리가 무겁게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가급적 사익보호 안 될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할 때는 우리가 가급적 거의 대부분 적법하다고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참고로 수익적 처분을 폐지할 때는 이익형량에 의한 제한을 받겠다. 복습. 폐지가 뭐죠? 폐지. 직권 취소 플러스 철회를 통틀어서 폐지라고 말하죠.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 15-1번은 출제된 적은 없는데 이게 조금 중요 판례로 꼽히는 것 같아요. 볼게요.
도로교통법 78조 1항 단서 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하면 엄청 쉬워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이 측정에 응하지 않을 때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 이게 되게 웃긴 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딱 음주운전이라는 판정이 섰어요. 그럼 얘를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선제적 작용인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뭐라는 거냐면 기속행위로 되어 있어요. 음주운전 측정할게요 라고 했는데, 아,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다시 측정할게요, 안 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운전면허 취소해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속행위로 되어 있다는 거를 필요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기속행위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재량이 부여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재량의 일탈남용 문제는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1번 가볼까요? 얘는, 자, 21번은 역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행위다라는 것을 오로지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실무와 관련해서 단타형으로 암기해야 했던 것처럼, 얘도 오로지 변상금 사건만을 위해서 딱 그것만을 암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뭐 변상금 기속행위, 변상금부가 기속행위로 규정돼 있어요. 다시 변상금부가 기속행위로 규정돼 있어요. 보시면 국유재산, 복습이죠. 변상금 언제 부과하는 거죠? 무단점유였을 때, 그죠? 그래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 요건은 국유재산법 51조 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 징수할 것인가? 재량이 인정되지 않아. 기속행위야. 그래서 당연히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예. 그건 재량 행위가 아닌데 재량이 부여된 적이 없으니까 일탈남용 문제가 없죠. 예. 근데 이거 왜 기속행위로 보냐면 법조문 때문에 그래요. 국유재산법 51조 1항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를 안 받고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 이게 뭐예요? 무단으로 썼다 이거죠. 변상금을 징수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기속행위다 이렇게 규정돼 있죠. 강론에서는 중요해요. 강론은 중요한데 기속행위 그 총론 부분에서는 이게 단순히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를 암기했냐라는 정도로 출제가 될 수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자, 23번 질문 볼까요? 23번 질문 지금 이제 120쪽으로 넘어가셔서 23번 질문 볼게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맡겨져 있다. 이것도 그냥 암기해라 이거예요.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허가 요거 요건 구비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발급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재량행위로 규정돼 있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을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금전상 각종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관을 변경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정관을 변경하면 운영 주체나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건 다 구비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막 고아원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정신장애 있는 분들이나 막 이런 분들 다루는 그 기관들이죠. 거기에서 아니면 요양원이나 이런 분들 다루는 기관인데, 거기서 우리가 국고 지원을 막 받으면서도 우리가 운영 방식을 바꾸려고 라고 했을 때 요건 구비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바꾸는 걸 허락해주면 이제 그 국고가 세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단타형으로 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암이라고 표시된 것들은 다 단타형으로 외워주는 거예요. 24. 난민인정에 관한 거. 난민인정이 요즘 핫한 주제죠. 난민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처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여부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더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 없다. 자, 이 최신 판례고요. 최신 판례고 근데 기출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박균성 교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난민 인정 요건 구비했다. 그럼 해줘라. 기속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난민 인정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구비했다. 해줘라. 왜냐하면 자, 박균성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난민권이래. 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난민이라고 쳐봐요. 얘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참고로 요즘에 그 대법원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난민이 진짜 전 세계에서 다 와요. 왜냐면 이제 난민이 발생하는 나라들이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그 미얀마 카렌족 막 있죠. 카렌족이라고 있어요. 그 카렌족들, 그 다음에 또 막 수단, 알제리 막 이런 데서 난민이 발생하는데, 얘네들이 그 난민 신청을 전 세계에 다 해요. 전 세계에 다 해요. 막 미국에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예를 들어서 막 미얀마 카렌족 이런 애들이 있는데, 미얀마 어딘지 아시죠? 중동이 아니라 동남아에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도 하고 막 미국에도 하고 일본에도 하고 막 여러 군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얀마 카렌족이에요. 그래서 탄압을 받아가지고 지금 난민 신청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걸 거부한대요. 그러면 저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막 생명이 오가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박균성 교수님이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 박균성 교수님 견해가 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규정에 없는 다른 사유 들어서 거부할 수 없다. 어쩌라는 거지? 기속행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될 걸로 난민 인정을 했다 그걸 취소하는 건 재량행위로 보고 있어요. 다시 난민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해준 걸 취소하는 건 재량행위로 보고 있어요. 보시면 법무부 장관은 난민 인정 결정을 취소할 공익성의 필요,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왜 그러냐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왜냐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취소는 직권 취소인지 아니면 철회인지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폐지할 때 이익 형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익 형량을 해본다는 건 재량권이 인정된다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재량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이것도 역시 난민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재량행위로 해석하면 난민들에게 유리하겠죠. 기속행위라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구비하면 무조건 취소. 이거보다 요건을 구비했어도 우리가 조금 봐줄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난민들에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난민을 많이 받아주는 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되게 이상론적으로는 좋은데 현실론적으로는 아니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장일단이라 양측 모두 뭐 이렇게 양측 모두 이렇게 일리가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이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가급적 난민의 편을 들어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소한 이 두 개의 판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입장이다. 됐고 그 다음에 30번 질문 가볼까요? 30번 질문 그러면요. 자 30번 질문 가볼게요. 갑은 관할행정청의 토지 좀 위로 올려볼까요? 갑은 관할행정청의 토지용실 변경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자, 이 건축허가는 무슨 행위일까요? 기속행위일까요? 재량일까요? 재량행위죠. 관할행정청은 갑에 대해 건축 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으로 적치하지는 마라 라는 부관을 붙여가지고 건축허가를 했대요. 자, 이 문제 좋은 문제요. 동그라미 1번. 토지 형실 변경의 허용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면 인정돼요. 주된 건축 행위인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더라도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된다. 자, 이거 원래 더 어렵게 출제하려면 이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봤어도 됐을 텐데 어려워할까봐 조금 부연 설명을 지문 자체에서 해주면서 이더라도 이때는 재량행위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있죠. 그죠? 기억 조금 더 나라고 기속행위더라도 이때는 재량행위 맞죠? 그래서 정선지고요. 그 다음에 위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주를 을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가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죠. 행위졌다 하더라도 관할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그 수리 거부 행위는 처분이냐 물어보는데 자 일단 우리 대법원은 지금 뭐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물어보는데 우리 대법원은 공부했지만 자기 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의 거부이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의 거부이든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뭐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수리 거부다 무조건 처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객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자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복습해보면 뭐예요? 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중 하나죠. 물론 얘가 자기 완결 신고였다 하더라도 수리 거부는 처분이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3번 그다음 갑이 위 부관을 위반하여 도로의 자재 등을 불법 적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한 거죠. 그랬다 하더라도 관할행정청은 바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 적치된 자재 등을 제거할 수 없다. 뭐라는 거지? 뭘 물어보는 거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자 하지 말아라 뭐요? 부작위 의무를 부과했죠. 근데 그것을 위반했대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대체적 작위 의무 위반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위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못 들어간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자 4번은 자 갑이 위 부관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관할행정청이 건축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 물어보는 거지? 자 어떤 행정행위를 발급했는데 그때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부관을 붙였는데 이걸 위반했어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 발급한 행정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거둬들인다는 거죠? 뭐지 이거?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행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 철회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출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강학상 철회할 때 법적 근거 필요하니? 아니라고 보죠. 직권 취소든 철회든 하기 위해서 별도 법적 근거 없다고 보죠.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이제
21쪽 가셔서 재량과 판단 여지의 구분 이제 판단 여지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행정법에서 이론적인 내용은 이제 가급적 출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순전히 이론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출제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에 대한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 그리고 효과재량설을 전제로 형성되었던 이론 중 하나인 판단 여지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얘기들을 좀 물어보곤 하죠. 그죠? 구체적인 내용들이랑 그거에 대한 얘기인 건데 그거를 이제 기본 강의 때 했고 그거를 제가 말로 쭉 이렇게 풀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강의할 건 없고 동그라미 4번이랑 3번이랑 4번 정도 볼게요. 3번 정도 볼게요. 3번 4번 효과재량설은 법령의 요건 부분의 불확정 개념이 사용돼요.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재량이 부여된 게 아니라고 보죠. 효과재량설은 왜 이름이 효과재량설이라고 붙어요? 법령 규정에 어떤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효과 부분에 자유가 주어지면 그것이 바로 재량이야 이렇게 보는 거고 요건재량설은 왜 요건재량설이라고 이름이 붙어요? 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의 요건 부분에 일정한 자유가 주어지면 그것이 바로 재량이야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요건재량설이라고 이름이 붙죠. 그런데 그거 말고 효과재량설은 어떻게 보냐면 효과재량설은 효과 부분에 자유가 주어져야 재량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요건 부분에는 아무리 불확정 개념이 쓰여가지고 뭔가 일률적으로 딱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요건 부분이니까 재량이 아니야. 그럼 뭔데 그거는 이 경우에는 행정 주체에게 재량이 부여된 게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사업심사가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만 다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우는 행정청의 요건 해석과 포섭이 법원이 행정청 요건 해석과 포섭이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밖에 없는데 그 한도 내에서 행정청은 요건 해석과 포섭에 대해 판단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러한 판단의 자유를 판단 여지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주장한 이론을 판단 여지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좀 이제 복습 또 한 가지 더 판단 여지로는 이제 요건 부분의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 중에서도 그러니까 요건 부분의 불확정 개념이 쓰였다 그럼 언제나 그건 판단 여지가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건 부분의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 중에서도 이 네 가지 경우죠. 비대체적인 결정을 할 때, 구속적인 가치 평가를 할 때, 미래측 결정을 할 때, 행정 정책적 결정을 할 때에는 판단 여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법부가 행정청의 판단에 구속돼서 자 사법심사를 못한다? X죠. 그건 아니고 사법심사의 범위가 제한된다. 다시 판단여지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행정행위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의 요건 부분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 중에서도 비대체적 결정을 하거나 구속적인 가치 평가를 하거나 미래 예측 결정을 하거나 행정정책적 결정을 할 때에는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제한되는데 어떻게 제한되냐면 어떤 방식으로 밖에 할 수 없게 제한이 되냐면 판단기관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진 않았는지 여부 행정법의 일반법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그리고 판단 과정에 있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로 사법심사의 범위가 제한되고 이거에 문제가 없다라면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 그 이상은 적법하다고 보자. 그 이상은 재판할 수 없다고 보자 라고 주장하는 것이 판단 여지론이죠. 그죠? 그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효과재량설이라는 것은 요건하고 효과를 준별하는 거예요. 요건하고 효과를 준별. 그러니까 효과 부분에 자유가 주어지면 그건 재량, 요건 부분에 자유가 주어지면 그것은 판단 여지 이렇게 딱 엄격하게 요건하고 효과가 구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견해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법조문을 보시면 27조 볼게요. 행정소송법 27조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인 때는 법원 일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도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재량인이 취소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 3번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시로 깔아드린 건데 다시요. 예시로 깔아드린 거예요. 뭐 이 국적법 4조 5조는요. 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요건 부분에 불확정 개념이 쓰였다라는 게 뭔 소린지를 이해시켜드리기 싶어서 그래서 보시면 4조이랑 볼게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2항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으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귀화 허가를 발급해 주냐면 5조부터 7조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다음에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보면은 법문은 보면
허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한다 이렇게 돼서 효과 부분은 마치 기속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요건 부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5조의 요건도 구비해야 되죠. 7조까지니까 5조의 요건도 구비해야 되는데 5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기본 소양을 갖출 것, 그 다음에 국가안전 보장, 질서지 또는 공공물에 해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근데 다 평가적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쓰였을 때 요건 재량설은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귀화 허가는 그러니까 재량이야. 이렇게 봐라, 요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불확정 개념이 쓰였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효과 재량설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니지, 효과 부분은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기속행위인데 이때는 판단 여지가 주어지는 거야. 요건 부분이 이렇게 불확정 개념이 쓰였으니까 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요건 재량설과 효과 재량설이 다르긴 한데, 뭐 근데 우리 대법원은 판단 여지 개념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아이 그냥 다 재량이지 이렇게 보죠. 예, 그렇게 보죠. 그 다음에 자 어, 도로교통법 93조. 도로교통법 93조는 효과재량설에 따랐을 때 다음의 경우들을 어떻게 판단하겠는지를 눈으로 살짝 예시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깔아놨는데, 자 보세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다만 2호, 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효과재량설은 이런 경우에 야 어떤 행정행위가 재량인지 기속인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도로교통법 93조 1항을 봐라. 2호, 3호는 하여야 한다라고 했지. 그래, 이런 것들은 기속행위로 규정된 거고, 이 2호, 3호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제외되는 거죠. 그럼 1호, 4호, 5호, 5조의 2는 뭐에 따라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따라라는 거죠. 근데 본문 보니까 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행위로 돼 있지. 이렇게 법조문에 기속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갈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효과재량설이죠. 네, 이런 것들을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37조 1항은 37조는 이게 왜 가지고 온 거냐면, 자 방금 강의는 안 했는데 효과재량설을 조금 더 복습해 볼게요. 효과재량설은 법적인 그러니까 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그 규정의 효과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갈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문헌에 따르고, 문헌을 봤는데 그것이 불분명하면 그때는 성질에 따르라고 하잖아요. 맞죠? 성질에 따르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상 뭐 음식점 영업허가가 이제에 대한 규정인데 보면은 어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1차적으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갈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효과재량설이죠. 근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업 중 뭐 어쩌고 저쩌고 영업을 하려는 자는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행정청은 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청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법 문헌을 봐가지고는 이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엔 효과재량설은 뭐라고 주장해요? 2차적으로 그러면 성질을 보자. 그런데 이 허가는 여기서 받아야 하는 것은 허가지. 근데 허가는 강학상 허가는 그리고 여기 법조문에 허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강학상 허가를 의미하죠. 왜냐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니까 이 허가는 이름이 허가인데 강학상 허가지. 근데 강학상 허가는 기속행위지. 그러니까 성질을 따져가지고 이때는 기속행위로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오늘날의 통설의 입장인 효과재량설 입장이죠. 그거 설명해보고 싶어서 예시로서 가져왔어요.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들 국적법, 도로교통법, 그다음 식품위생법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예시로서 이해 도와드리려고 가지고 와본 거고, 오히려 중요하다면 27조가 법조문에 존재하고 얘가 복붙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3번 지문 가볼까요? 관련 지문 정리 보시면, 자 3번 보시면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 이게 뭐죠? 효과재량설이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분은 법 규정의 규정 양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죠? 효과재량설은 1차적으로 그 효과 부분이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주장하죠. 그 다음에 효과재량설 1차적으로 법 문헌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10번 질문 가볼까요? 10번 질문 법률 요건. 법률 요건 부분은 불확정 기림이 사용된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단 여지설이다. 맞죠? 다음
괜히 강의하나? 요거 뭐 그다음 10-1번 판단 여지설은 요건 부분의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라고 해서 이게 오선지로 출제됐었거든요. 요건 부분의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 모두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고 본다. 이렇게 본데 X죠.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일부죠. 일부 몇 가지 경우들. 그 일부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일부 그죠. 뭐 예측 그다음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그 네 가지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그 네 가지 비대체적 결정, 구속적인 가치 평가, 미래 예측 결정, 행정 정책적 결정 요것들이요. 자, 이제 그다음에 11번 질문 가볼까요? 123쪽에 11번이요. 불확정 개념의 적용과 관련한 사법심사가 곤란한 행정청의 가치 이게 잠깐만요. 이게 19년 5급 승진으로 나왔어요. 요거 되게 이론적인 문제 물어봤어요. 자, 다시 가볼게요. 불확정 개념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법심사가 곤란한 행정청의 평가 영역, 결정 영역을 판단 여지라고 하는데, 근데 판단 여지가 인정된 영역이라 일지라도 뭐에 대해서는 판단해요? 판단기관 적법한 구성 여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부, 행정법 일반칙 준수 여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나 환경법 영역에서의 미래예측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얘가 이제 오선지로 깔렸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질문 볼까요? 법규적 일치성으로 인해 요건 판단과 효과 선택의 문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 이게 뭐냐면, 자, 요건과 효과를 준별하려고 하는 입장은 효과지량설이거든요. 효과지량설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요건지량설이겠죠. 그래서 이 견해는 요건지량설이에요. 요건지량설은 재량과 판단 여지 구별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요건지량설은 요건 부분이 불확정 개념을 쓰였다. 그걸 재량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 없거든. 이렇게 보는 견해인 거죠. 그렇죠? 판단 여지설이라는 개념은 효과재량설을 전제로 했을 때서야 비로소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효과 부분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가 재량이지 요건 부분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가 재량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럼 요건 부분에 불확정한 개념이 쓰이면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론이 판단 여지설이기 때문에 다시 판단 여지설은 그래서 효과 재량설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 거죠. 그죠? 판단 여지라는 개념 자체가 요건 재량설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그 얘기.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대법원은 여기요. 14번은 교육과 기술부 장관의 교과서 검정에 관한 처분 관련해 법원이 교과서 저술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는 없다고 봤는데 판단 여지 이론을 받아들인 듯한 판례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냥 요 질문 자체가 복붙해서 나오는 거죠. 교과서 검정 학자들이 하는 거지 법원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판시. 그래서 이거 판단 여지 인정한 거 같은데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학자들은 판단 여지설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 판례 좋아하는데 판단 여지설 봐라 이거 판단 여지설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볼 순 없고 그냥 복붙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넘기면 124쪽 가셔서 행정행위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행위 내용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는 보통 어떤 내용을 담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하우면 특인대 확공수통이에요. 행정행위는 다시요. 행정행위 내용이라는 목차 아래 뭐가 다뤄지냐면 그 행정행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건데 하면 특인대 확공수통이요. 하명 예를 들어서 하명을 되면 뭔가를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을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허가 뭐죠? 요거 허가 금지했던 거 부자기 의무를 부과했던 거 그것을 풀어주는 거. 면제는 뭐예요? 수인 급부 자기 의무를 풀어주는 거. 특허는요 특별한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의 법적 효과를 부여해주는 거. 대리는 뭐죠? 대리 행정청이 국민을 대신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게 하는 거. 그 다음 확인은 뭐죠? 판정행위, 공증은요 어떤 증서를 발급해주거나 아니면 장부에 기재해준 행위. 그다음 수리는요 국민이 한 어떤 공법상의 행정이 사인의 공법행위를 받아들여주는 거, 통지에 뭔가 알려주는 거.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됐고. 그다음에 하명은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죠. 하명은 혼자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허가가 중요하죠. 허가가 양도 많고 이게 사실은 그 행정법 교과서의 분량이 이게 제일 많은 파트인 것 같아요. 허가가 좀 양이 많죠. 들어갈게요. 허가 들어갈 텐데 허가도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쭉 혼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 강의 다 했던 거. 근데 다만 이제 도로교통법에 대한 조문이 여기 중간에 126쪽에 등장하는데 얘는 그냥 허가의 예시 중 하나로
등장하는 거예요. 허가. 뭐 어떻게 돼 있냐면 누구든지 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만 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안 그러면 운전 못 한다니까. 네, 그래서 이 운전면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허가의 예시죠. 그 다음에 127쪽 잠깐 가볼게요. 127쪽 8번 지문이요. 127쪽 8번 지문. 자, 7번 같은 거 잠깐 먼저 보면 유기장 영업허가 이게 뭐랬죠? 오락실. 유기장이 이 제가 맨 처음에 저도 공부할 때는 이 80년대 판례잖아요. 80년대, 84년도면 이때 태어난 분들도 계시죠. 예. 근데 유기장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놀 유자예요. 노는 곳, 기는 기계, 노는 기계, 막 카지노 아니면 이제 오락실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뿅뿅뿅 하는 거 있죠. 100원 넣고. 지금은 100원 아닌가? 500원인가? 오락실이 있나요 지금? 아 있죠. 오락실이 있죠. 오락실 지금 얼마나죠? 오락실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네. 예. 아무튼 오락실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유기장 영업허가니까 오락실 영업허가 강학상 허가죠. 그 강학상 허가라는 걸 알고 있냐를 뭘 물어보는 거냐면 야, 이 강학상 특허일 리는 없죠. 자, 다시 7번은 뭐 물어보는 거냐면 오락실 영업허가가 강학상 특허냐 허가냐 물어보는 건데 단태형을 암기하는 거긴 암이라고 표시했지만 사실 부끄럽죠. 왜 이거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자 특허와 허가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예요? 특허는 공동체 전체적 관점에서 특수한 법적인 권리와 특혜를 인정해주는 지위 해주는 거 그걸 특허라고 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국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질서 유지 목적을 위해서 일단은 금지시켜뒀다가 그걸 풀어주는 걸 허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설권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특허냐? 아니 특허가 아니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거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한다? 이거 뭐의 다른 말이에요? 강화성 허가를 이렇게 표현하죠. 허가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8번 가볼게요. 허가로 인하여 받는 반사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판례는 그 영업상의 독점적 이익이 있죠. 경업자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뭐 치킨집을 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치킨집 허가가 또 났어요. 그랬을 때 제가 옆집에 대해 발급된 치킨집 허가 발급에 대해 싸울 수 있는가? 아니라고 보죠. 왜냐하면 너가 독점적으로 노리고 있었던 이익은 옆집에 치킨집이 없음으로 인하여 네가 독점적으로 노리고 있었던 이익은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라고 해서 원고적격을 부정하는데 학자들 중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호한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자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있다는 거를 몰랐어도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요. 자, 그 어떤 지문도 자 이러이러한 견해도 있다. 그러면 언제나 정선지예요. 대한민국에 누군가는 주장하고 있으면 얘네가 언제나 정선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선지로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해도 있다. 응, 언제나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거 누가 출제하게요? 법적인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출제위원 들어가지고 나 좀 알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설지에 왠지 꼭 자기 이름 좀 한번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렇게 해설 안 하죠 아무도.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9번 한의사 면허는 허가냐 아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경찰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첫 번째 자, 명령적 행위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자 행정행위가 내용에 따라 하우면 특인대 화공수통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먼저 어떻게 분류돼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갈리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갈리죠. 그리고 명령적 행정행위는 뭐가 들어가요? 하허면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허가니까 명령적 행정행위에 속해요. 근데 금지를 해제해준다고 하면 그냥 알아듣겠는데 경찰 금지를 해제해준다는 건 무슨 말이야? 경찰 금지를 해제해준다는 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행정법에서 경찰이라는 말은 이게 폴리스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질서 유지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경찰이라고 불러요. 혹은 질서 유지 활동을 경찰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질서 유지 목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것을 해제해주는 것, 이걸 갖다 경찰 금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0번도 사실은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틀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맨 끝에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누군가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허가를 이제 이론적으로 전통적으로 명령적 행정행위로 분류하지만 그게 아니라 형성적 행정행위로 분류하자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몰라도 되죠. 왜? 견해도 제시되고 있냐? 절대로 오선지일 수가 없으니까. 됐죠? 그 다음 11번 가볼게요. 11번은 이제 11-1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주류제조 면허, 뭐 하이트 진로 이런 거 있죠. 걔네들은 왜 맨날 하이트 진로 예로 드냐면 제가 옛날에 하이트 진로 뒤에 살았었어요. 그 건물. 그래가지고 하이트 진로 지겹도록 봤어요. 그
점심시간 되면 다들 그 하이드질로 잠바 입고 예. 남녀노소 불명 다 하이드질로 잠바 입고 아무튼 자 근데 주류 제조 면허는 국가의 수입 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강학사 허가 일종이다. 당연하겠죠. 이게 술 만드는 게 무슨 특수한 지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장사하고 싶은데 이거 허가받고 할 수 있게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허가의 일종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허가를 발급받음으로써 누리는 그 배타적인 지위는 원래는 그것은 이제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죠. 그런데 허가를 발급받음으로써 누리는 몇 개의 독점적인 지위들은 우리 대법원이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거 외워야 되죠. 술, 담배, 똥오줌, 담배, 약방. 맞죠? 술 그거예요. 그래서 주제주면허는 허가 일종이지만 주세법 규정에 따라 보호된 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출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얘 술, 담배, 똥오줌, 약방 중 하나 해당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12번 질문 있는데 얘는 그냥 단타형으로 처리하면 되죠. 잠깐만요. 시간이 끝나가네. 그러면 제가 그 끝장내기 49까지만 다 끝을 낼게요. 네. 자, 12번 볼게요. 네. 끝내주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네. 12번 주류제조업 면허는 제조장 단위의 이전성이 인정되는 소위 대물적 허가로서 왜 여기 암이라고 글자를 붙였냐면 그 대물적 허가라고 보는 딱 명시적으로 이 허가는 대물적 허가야 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게 있거든요. 자 다시 몇 개의 허가에 대해서는 이건 대물적 허가야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허가 중에는 혹은 행정행위 중에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대물적 허가 혹은 대인적 허가 혹은 혼합적 허가가 있죠. 맞죠? 그런데 주류제조업 면허에 대해서는 딱 명시적으로 대물적 허가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것은 대물적 허가야, 대인적 허가야 이렇게 판시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학자들이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물적 허가라고 판시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특히 이제 주류제조업 면허에 대해서 대물적 허가라고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판시했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건축 허가. 그 다음에 또 건축 허가 또 대물적 허가라고 판시한 게 또 뭐가 있냐면 그 주류 판매업 허가 그죠? 주유소 대물적 허가라고 판시한 게 있는데 얘도 대물적 허가라고 봤대요. 자, 대물적 허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물건의 상태를 보고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보고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허가를 발급받았는지 아니면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류의 허가를 대물적 허가라고 하죠. 그래서 읽어보면 주요제조 면허는 제조장단위 이전성 인정되는 소위 대물적 허가로서 그리고 대물적 허가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죠. 대물적 허가로서 허가받은 자의 인격 변동이 당연히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도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허가 취소되는 거냐? 허가 효력이 사라지는 거냐? 그건 아니다. 왜냐면 시설만 딱 갖추었으면 허가가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 허가 다 했었죠. 요거 이 12-1번 질문했던 거. 그리고 자 13번은 이제 술, 담배, 똥오줌, 약방 그 판례죠. 이것도 출제한 적은 없어요. 술, 담배, 똥오줌, 약방인데 이제 출제한 적은 없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약종상 허가 그 법률상 이익으로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약종상 허가를 법률상 이익이라고 본다는 것을 드러낸 판례가 이 873 사건이에요. 근데 얘가 출제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너무 옛날 얘기고 그다음 더 이상 약종상이 없기 때문이긴 하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아무튼 술, 담배, 똥오줌, 약방 이렇게 약종상하고 약방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3-1은 얘랑 좀 비교해야 될 건데 자 약종상 허가를 왜 우리 대법원이 법률상 이익이라고 봤냐면 약종상 허가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것은 가학상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을 할당해줬어요. 섹터를. 그렇기 때문에 야 섹터가 할당돼 있다? 그럼 왜 그랬겠니? 그 독점적인 이익을 거기서는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 법이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닐까? 라는 이유에서 허가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영업상의 독점적 이익 그러니까 허가를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고 있는 동안 내가 누리는 영업상의 독점적 이익을 단순히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라고 본 것인데 근데 이 장의 자동차 운송 사업 구역 면허에 따른 요것은 반사적 이익이라고 봤어요. 얘는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만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얘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옛날에 되게 어떤 분이 질문하셨었는데 되게 귀엽다. 아니 귀여우면서도 내가 설명을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오해할 만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분이 이번에 합격하셨나? 맞죠? 근데 여기 보면 장의자동차 운송사업 구역 면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운송사업을 보고서 택시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특허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표시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장의자동차 운송 사업이라는 것은 운구업 말하는 거죠. 그 운구업, 운구 그 장례 치르는 그거. 이건 택시가 아니에요. 택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시한 게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뇨 뭐 똥오줌이죠. 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아, 그 다음에 15번에 요 암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변이에요, 변. 이거 너무 더럽게 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이 15번은 변이라고 쓰세요. 이 2019년 국가직급에 뭘 물어봤냐면, 사설법인 묘지의 설치는 강학상 인가냐 허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야?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판례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 판례는 이것이 강학상 허가임을 전제로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 판례 표시를 하긴 했지만 판례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출제를 했거든요. 뭘 물어봤다고? 다시 사설법인 묘지 설치가 강학상 허가냐 인가냐 이걸 물어봤는데 강학상 허가죠. 뭐야 뭐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가냐 허가냐를 구분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뭐 하는 거죠? 법적인 효력 부여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법적인 효력 부여의 포인트가 있는 거라고요. 허가는요? 나 이런 행동 좀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근데 묘지를 설치하는 행위가 자 제가 땅을 파고 삽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땅을 파고 묘지를 설치했어요. 이거 법률상의 행위예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건 내가 하고 싶은 행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할 수 있게 좀 허락해줘 적법하게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강학상 허가 이렇게 본 거지 제가 어떤 법률상의 행위를 하고 그거에 대해 효력을 부여해주는 맥락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인가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좀 이거 안 외우면 단타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죠. 시험장에서 막 뭐지 모르겠다 하죠. 그래서 이 안 말고 변으로 표시해 두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한번 출제은행에 들었기 때문에 문제은행에 들었기 때문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됐고 자 23번만 하고 쉴게요. 23번 갑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했다. 근데 자 갑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 을에게 또 다른 신규 허가가 행해진 경우 뭐예요 이거 경업자 관계의 문제죠. 갑에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을에 대한 신규 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 조건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다음 왜냐하면 이제 허가업이니까 강학상 허가니까 갑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업을 한 경우에도 당의 영업행위는 여전히 사업상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허가가 발급이 안 됐어요. 근데 갑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그냥 식당을 생각하시면 돼요. 장사를 했대요. 그러면 음식 팔았을 때 고객하고 체결한 음식물 매매 계약은 다 무효인가? 아니죠. 아니라고 봐요. 왜 그래요? 아니라고 보죠. 그리고 요걸 갖다가 교과서에 뭐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허가는 허가를 발급받아 하려는 행위에 대한 적법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효력 요건이 아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허가 안 받아도 허가를 받아서 하려는 행위에 법적인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적법 요건이지만 효력 요건 아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는데 그러면 적법 요건이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안 받고 하면 각종 뭐 과징금, 과태료 등의 페널티를 받을 수는 있어도 안 받고 음식물 팔았을 때 그 음식물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3번 가볼게요. 갑이 허가를 신청하는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 되는데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허가의 경우 허가 신청 시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허가를 발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려는 기준 시점 사이에 법령 개정이 있었을 경우에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 되니 국법이니 신법이니 이거에 대해서 뭐 신법 적용하죠.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고 보죠. 물론 이제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어 막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뭐래요? 신법 적용하니까 법이 개정돼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그럼 불허가 처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 23번 질문까지 했어요. 그죠? 네. 수고하셨어요. 네.